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본격적인 대기업 개혁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의 칼끝이 처음으로 향한 곳 4대 기업도 아니었고요. 치킨도 피자도 아니었습니다. 생닭이었습니다. 생닭. 자, 공정위가 첫 대기업 이 조사 대상으로 하림그룹을 골랐는데요. 닭고기 하면 하림, 뭐 이런 광고도 떠오르는데 왜 하필 닭고기 회사인 하림, 그것도 치킨도 아닌 생닭 회사를 왜 지목을 했을까? 그게 일단 궁금하거든요. 일단 하림의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김홍국 회장, 어떤 이 성장 스토리를 갖고 이게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네.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표현을 할지. 어쨌든 시작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시작이 어떻게 했는데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네. 외할머니로부터 병아리 10마리를 선물 받습니다. 네. 그 10마리를 키워가지고 팔았어요. 시장에 나가서. 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 1968년도에 약 2,500원을 손에 쥐게 됩니다. 아, 그게 이 하림을 만든 계기가 된 겁니까? 계기가 된 거죠. 그때는 본인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아하. 그때부터 이 장사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사업에 눈을 뜨게 되고요. 1978년도에 황동 농장을 설립해서 네. 1987년도에 하림 식품으로 이걸 이름을 바꿉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하림의 이게 원초가 된 거죠, 이게. 네. 그리고 나서 이분이 계속 성공을 하는데 이분이 성공하는 세 가지 스토리가 있어요. 뭐냐면 생산과 가공과 판매를 하나로 연결시켰어요. 예전에 이게 따로따로 가잖아요. 생산업체, 닭 가공업체. 키우는 업자들 따로 있고, 그렇죠. 가공업체 따로 있고. 잡아먹는 사람들이 그러다 있고. 보면 그 중간에 마진이 다 떼내니까 이익이 별로 없어요. 근데 네. 이분은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네. 한 회사에서 다 이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사실 3번 정도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네. 위기도 있었는데 그 위기를 이분이 아주 잘 넘겼어요. 네. 예를 들면 외국에 있는 기금으로부터 돈도 지원받았고요. 네. 예를 들면 IMF 같은 경우는 엄청난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AI 사태가 있을 때도 공장이 거의 또 한 번은 화재가 나가지고 자기 공장이 다 불탄 적도 있었어요. 네. 그때는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그거 포기하고 그냥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없잖아요. 근데 다른 공장 빌려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금방 일어서서 1년 만에 다시 재기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업 수호는 참 뛰어난 사람이다. 아니, 그야말로 입지전적의 인물이고 사업가로서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또 하림이 저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 아니에요. 정도가 아닌데 대기업이었다. 대기업이고 재벌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재벌기업. 30위의 총자산 규모가 그러니까요. 10조 원이 넘습니다. 그 사실도 알게 됐는데, 근데 이 김홍국 회장이 사실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한번 알려졌던 계기가 있는데 그게 기업 경영가로서가 아니고 나폴레옹 모자 때문이었다. 깜짝 놀랄 일이죠. 네네. 나폴레옹 모자? 나폴레옹 과자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네. 그때부터 나폴레옹 모자랑 하림이 무슨 상관인가? 그러니까요. 이 회장님이랑 네.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2014년에 네. 깜짝 놀랄 뉴스가 나옵니다. 2014년 11월 16일인데요. 날짜도 네. 기억되는데 이때가 정인의 문건 유출로 시끄러울 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림의 김홍국 회장 이름이 뉴스에 나오는데 프랑스에서 나와요. 네. 프랑스 파리 근교의 오세나 경매라는 유명한 이제 골동품 미술품 경매장에서 네. 나폴레옹의 이각으로 만들어져 있는 유명한 모자 아시죠? 아, 이각 모자. 네, 이각 예, 예. 모자. 나폴레옹이 썼던 저기 모자인데 화면에 보이는 저 모자가 예, 나폴레옹이 썼던 모자잖아요. 저 모자예요. 썼던 모자인데 자기가 썼던 모자를 자신의 수의사에게 네. 말을 타지 않습니까? 선물로 줍니다. 네. 그런데 저게 1926년부터 모나코 왕실이 가지고 있다가 네. 경매에 나왔는데 그거를 2014년에 낙찰이 됐어요. 네. 188만 유로. 네. 저 모자가 26억 원짜리입니다. 아하. 근데 원래는 저게 한 4, 5억 정도에 팔리겠다라고 예상가가 형성돼 있었는데 훨씬 비싼 돈으로 팔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산 사람이 김홍국이라는 한국 사람이에요. 하림의 김홍국 회장. 하림의 김홍국 회장이 저 모자를 사면서 왜 샀냐? 네. 나폴레옹의 표어가 뭡니까? 불가능은 없다. 네. 그 정신을 내가 좀 배우려고 저 모자를 샀다. 50억을 주고라도 살 생각이었다. 반값에 샀으니까 난 싸게 산 거다. 네. 저게 판교에 전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부자면 나폴레옹 모자를 26억 그러니까요. 원에 사오지 하고 유명해졌죠. 네. 기업 경영인인데 오히려 나폴레옹 모자를 낙찰받아갖고 더 유명해졌던 김홍국 회장. 자, 이제 본격적으로 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칼끝을 향했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10조짜리의 기업을 아들한테 주는데 단 100억 원의 돈만 썼다. 글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저는 최대한의 인내심을 가지고 기업인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기다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실히 대화하겠습니다. 다만 한국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점, 우리 기업이 또다시 변화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 한국 경제와 우리 기업에 남겨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늘 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2년도 김홍국 회장은요, 이 아들, 자, 전체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예. 하림그룹, 이제 자신의 아들에게요, 하림그룹 최상위 지주회사 올품 지분을 물려줍니다. 당시 올품 자산 규모가 3조 5천억 원이었는데요. 20살에 불과했던 아들은 100억의 증여세를 내고 이 회사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올품을 중심으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이 되는데요. 갑자기 올품의 덩치가 쑥쑥 자라나게 됩니다. 바로 일자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는 곳입니다. 아버지에게서 올품을 받은 지 단 5년 만에 아들은 갑자기 하림그룹의 최대 주주가 돼버린 상황인데 공정위가 바로 이 부분에 칼끝을 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림이 이렇게까지 큰 대기업으로 자랄 때까지 네. 아들에게 저 큰 기업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세금을 뭔가 좀 적게 낸 게 아니냐 이거 하나. 그리고 예. 두 번째,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저렇게 성장을 한 게 아니냐. 이 두 가지인 거죠. 예, 그러니까 세금 문제는 둘째 문제고요. 네. 가장 큰 건 편법 증여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림이라는 막대한 10조짜리 대기업을 20살 아들에게 그냥 준 거예요. 저기서 증여세 100억을 냈다. 네. 저 100억의 출처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네. 올품이라는 회사가 직접 하림의 지분을 이제 44% 가진 게 아니라 44%를 가지고 있는 인베스트 회사, 네. 투자 회사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잡하게 얽혀 있죠. 그런데 저 100억도 유상 감자를 통해서 회사에서 조달된 자금으로 증여세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복잡하게 얽힌 구조에서 그러니까 아들의 돈이 아니고 예. 회사 돈으로 그거마저 내줬다는 소리죠. 아들에게 편법 증여를 한 의혹입니다.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저 올품이란 회사가 증여받을 당시에 7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예요. 네. 그때부터 하림의 일감을 마구 몰아줘서 4천억 원대 매출을 올리는 회사로 네. 그러니까 매출이 지금 한 6배 정도 성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 일이 거의 증여와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김상조 위원장이 두 개를 얘기했어요. 편법 증여, 일감 몰아주기. 두 개 다 문제가 있는 것인데 두 가지를 동시에 활용했는데 그 결과는 뭐냐면 네. 자신의 아들이 정상적인 상속이 아니라 편법 증여로 하림의 대주주가 됐다라고 하는 네. 의혹입니다. 네. 근데 이제 증여는 사실은 뭐 그것도 도덕적으로 비난받지만은 네. 공정거래위원회 건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증여 자체는 증여세를 제대로 냈으면 그거는 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요. 네. 더 큰 공정거래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거는 결국 일감 몰아주기고요. 일감 몰아주기도 정당한 납품 가격이라든가 이걸로 정당한 투명한 거래가 되면 이것도 괜찮죠. 네. 그런데 공정거래는 문제 삼는 거는 자기의 아들이란 그 특수한 관계에 있는 걸 이용해서 다른 선의의 경쟁자들이 참여를 못하게 시장을 막아놓고 네. 일방적으로 받았다. 그것도 가격도 전혀 맞지 않다. 공정한 가격이 아니다. 더 올려줬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게 이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거죠. 네. 일단 공정하지 못한 기업들의 성장 그리고 비리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 부분은 굉장히 환영할 부분입니다.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요. 하필 닭고기 회사 대기업을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댔잖아요. 그러면은 혹시 요즘 그렇게 비싸지고 있는 치킨 값이 내년이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닭 회사, 생닭 대기업을 좀 손을 대니까 치킨 값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너무 단순하고 순진한 아니, 생각입니다. 저는 순진하신 생각이 아니라 그것이 민생의 기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딱 임명돼서 취임하고 바로 벌어진 일이 뭐냐면 BBQ가 네. 치킨 가격을 올리겠다고 했다가 올리지 않은 거예요. 동결했죠. 치킨 가격을. 여론에 그리고 밀렸죠. 예, 그때 또 마침 또 이 호식이 치킨 사태도 터졌죠. 네. 프랜차이즈 문제가 계속 터졌죠. 뭐 이어서. 손을 대지 않아도 예. 스스로 터지면서 미스터 계속 피자 문제가 발전됐죠. 터져 나왔죠. 네. 거기는 무슨 뭐 치즈 통행세기도 나왔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사실은 우리가 식품과 관련된 가격은 네. 소비자인 국민들이 바로바로 체감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왜 계란값이 이렇게 비싸지? 닭값은 왜 이렇게 비싸지지? 거기 또 AI 문제도 겹쳤잖아요. 이런 등등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김상조 위원장은 가장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효과 있는 업종부터 네. 매스를 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위원장이 또 칼을 휘두를 대상은 누가 될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생닭, 닭 회사 할인 다음은 누가 될지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뭔가 죄가 있는 거겠죠.